환갑에 가까운 나이임에도 위험천만한 액션 연기들을 무조건 대역 없이 직접 해내는 걸로 유명한 제이슨 스타듬. 지금은 가뿐히 1,000억 원도 넘는 재산의 소유자이지만 제이슨 스타듬은 원래는 짝퉁 물건들만 팔던 길거리 상인이었습니다. 무려 15년 동안이나 길거리 노점상으로 살았죠. 오늘날의 홈쇼핑 저리가라 할 정도로 판매 스킬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기는 눈치 빠르게 고객의 개그 취향을 파악해 어떻게든 고객을 한 번 이상 웃게 만드는 것이었죠. 아재 개그나 부장님 개그가 좀 통하겠다 싶은 상대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짜로 내세워 제 이름은 빌리입니다. 셀리는 아니죠. 라는 식으로 취향 저격 개그를 날리고 손님들이 몰려서 바쁠 때에는 기다리는 고객들을 향해 우리 엄마는 절 낳으려고 9개월이나 기다렸는데 여러분도 1분쯤은 절 기다려줄 수 있죠? 라고 외쳐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가격이 싸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제 물건이 왜 이렇게 싼 줄 아세요? 절 두고 바람핀 전처가 쓰던 물건들이거든요. 꼴도 보기 싫은 물건들이니 제발 이것들 좀 사주세요와 같은 말을 던지기도 했죠. 이렇듯 제이슨은 매일같이 가판대에서 일종의 코미디 연극을 벌였고 손님들은 특유의 유쾌한 분위기에 홀려 하나둘씩 물건을 사가곤 했습니다. 이렇게 10년 넘게 길거리 장사를 해오면서도 제이슨이 정말로 대단했던 점은 자신의 오랜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의 직업을 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다이빙 선수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처음 다이빙을 시작했던 그는 올림픽 메달이라는 큰 꿈이 있었고 이에 길거리 장사를 해오면서도 무려 10년 동안이나 훈련을 이어오고 있었죠. 훈련 시간만 되면 아버지에게 가판대를 맡기고는 수영장으로 가서 거세게 물살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노력이 결국 통했던 것인지 제이슨은 꿈에 그리던 영국 국가대표로까지 뽑혀 여러 세계대회에도 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모든 다이빙 선수의 궁극적인 목표를 할 수 있는 올림픽 출전까지도 딱 한 걸음만 남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올림픽을 앞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제이슨은 3위의 성적을 기록하며 딱 2위까지만 뽑히는 국가대표의 한 끗 차이로 탈락을 하게 됩니다. 이후부터 이 3위라는 숫자는 그야말로 저주가 돼버리는데 다음에도 계속 올림픽에 도전해봤지만 88년 서울올림픽,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그리고 96년 올림픽까지 연달아 3번의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모두 3위를 기록하며 3번을 연달아 한 끗 차이로 탈락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아무리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도 현타가 올 법한 상황이었죠. 어느덧 그의 나이는 이제 30대가 되었고 운동선수로서 신체적 전성기가 지나버린 시점이었기에 제이슨은 끝내 올림픽 출전이라는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다이빙 선수로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30대의 풀타임 길거리 상인이 되었습니다. 10년 넘은 꿈을 끝내 이루지 못한 공허함과 앞으로 어떤 새로운 꿈을 가져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은 생각보다 그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신체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운동선수였기에 갑자기 몸쓸 일이 없어졌다는 것에 특히나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이를 타개하고자 그가 떠올린 방법은 일부러 더 격렬하게 몸을 사용해보는 것이었습니다. 태권도, 권투 등 다양한 무술들을 배우며 다이빙에 대한 열정을 다른 분야에서 불태웠죠. 이때 그가 새로이 가졌던 꿈은 액션 영화 속 스턴트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대형 일을 하는 것이기에 얼굴이 나오진 않지만 자신의 화려한 액션이 영화 속에 영원히 남는다는 건 꽤나 멋진 일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스턴트맨을 준비하던 그에게 의외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날은 여러 날처럼 길거리 장사를 하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를 유심히 보던 한 여자가 그에게 다가와 뜻밖의 말을 건넸죠. 그를 보며 감탄한 듯한 표정으로 어떻게 그렇게 평범하게 생길 수 있느냐며 자신은 지금 가장 평범한 외모의 남자 모델을 찾는 중이었는데 M자 탈모티가 팍팍 나는 훤히 벗겨진 머리부터 크지도 작지도 않은 170대 중반의 키까지 어쩜 그렇게 평범한 영국 남자 그 자체냐며 자기 밑에서 모델 일을 하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영국 모델계에선 조각 같은 외모의 비현실적인 모델보다는 저가의 브랜드일수록 평범한 일반인을 컨셉으로 지극히 평균적인 외모의 모델을 많이 내세우던 시기였죠. 제이슨은 딱 이 기준에 낙점되어 아디다스, 리바이스 등 여러 브랜드의 일반인 모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패션 모델 일은 그를 의외의 또 다른 직업으로 이끌게 되죠. 어느 날 제이슨이 속한 모델 에이전시는 한 영화 감독으로부터 배우를 추천해달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능글맞은 길거리 노점상을 연기해줄 사람이 있겠냐며 말이죠. 이에 모델 에이전시는 이게 웬 우연이냐며 실제로 노점상을 10년 넘게 하고 있는 모델이 마침 딱 한 명 있다며 제이슨을 추천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이슨은 졸지에 영화 오디션을 보러 가게 됐는데 그를 만난 감독은 대본조차 주지 않은 채 다짜고짜 제이슨에게 가짜 보석 하나를 건네주며 자신에게 즉석해서 이 가짜 보석을 팔아보라고 시켰죠. 연기라고 해서 잔뜩 긴장하고 갔던
했던 제이슨은 이 말을 듣고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연기가 아니라 자신의 평소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면 그만이었죠. 제이슨은 속사포 같은 입담과 재치로 감독을 순식간에 홀려버렸고 이에 잔뜩 흥분한 감독은 연기 경력이 전무한 제이슨을 꽤 큰 비중의 길거리 사기꾼 역할로 캐스팅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이슨이 맡은 이 캐릭터는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등장해 장장 1분 30초에 걸쳐 혼자만 재치 넘치는 대사를 이어가며 온갖 말장난으로 고객들을 홀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Treat the wife, treat somebody else's wife. It's a lot more fun if you don't get caught. 이 영화는 저예산 영화임에도 제작비의 20배가 넘는 대박을 터뜨렸고 스토리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개의 각기 다른 스토리라인이 마지막에 이르러 완벽하게 맞물리는 구조가 마치 조각 퍼즐을 완성시키는 듯한 쾌감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죠. 이 영화의 감독인 가이 리치 감독은 이 영화가 데뷔작이었음에도 영화계에 큰 파란을 일으키며 단숨에 떠오르는 신예 감독으로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감독은 이후에도 승승장구를 하게 돼 훗날 로다주 주연의 셜록 홈즈 시리즈, 디즈니 실사화 영화의 전설을 썼던 알라딘 등 전 세계적인 흥행작을 만들어내게 되죠. 데뷔작에서 엄청난 활약을 해준 제이슨이 쏙 마음에 들었던 가이 리치 감독은 제이슨에게 다음 영화에도 꼭 출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이슨은 가이 리치 감독의 다음 영화에도 출연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심지어 주연을 맡게 됐죠. 이게 정말 대단했던 것이 이 스네치라는 제목의 영화에는 당시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브래드 피트도 출연했던지라 제이슨이 이 영화의 주연 포지션을 차지했다는 건 얼마나 감독이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었는지를 잘 알 수 있죠. 이 영화 역시도 가이 리치 감독 특유의 시나리오가 일품이었습니다. 각각의 등장인물들이 서로 만나는 장면도 없고 각자와의 접점이 전혀 보이지 않더니만 마지막 장면에 이르러 한순간에 한데 묶어버리는 연출이 감탄을 자아냈죠. 이 영화 역시 흥행에 대성공하며 제이슨은 데뷔 때부터 두 번의 영화에서 연달아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거칠고 카리스마 넘치는 이미지로 영화계의 늦가기 신인으로서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죠. 연기 경력이 전무한 그를 두 번이나 연달아 기용해주고 주연까지 시켜준 가이 리치 감독은 실로 그의 은인이라고 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인과 같은 가이 리치 감독에게 제이슨은 크나큰 사건을 저지르고 마는데 때는 가이 리치 감독이 세계 팝스타이자 역대 여자 가수 음반 판매량 1위에 빛나는 가수 마돈나와의 결혼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제이슨은 이 결혼식에 여자친구와 함께 참석했는데 당시 제이슨에게는 무려 12살 연하의 글래머 모델로 유명한 켈리 브룩이라는 여자친구가 있었죠. 결혼식은 영화 감독의 결혼식답게 꽤 많은 배우들이 참석했습니다. 때마침 제이슨 스타뎀의 옆자리에는 당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전성기 시절의 기네스 펠트로가 있었죠. 평소 장난기가 심한 제이슨은 기네스를 그녀의 별명인 기니라고 부르며 기니 섹시라는 라임을 맞춘 말장난과 함께 엉덩이를 쭉 내밀고는 기네스를 향해 트월킹을 추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나름 유쾌한 분위기로 장난에 그치나 싶었는데 그런데 춤을 추던 제이슨에게 어디선가 주먹이 날아왔죠. 여자친구였던 켈리 브룩의 주먹이었습니다. 자신을 두고 다른 여자에게 추파를 던지는 듯한 행동에 모욕감과 질투심이 치밀어 주먹을 날려버린 것이었죠. 그 순간 보안 요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고 결혼식장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냉랭해졌다고 합니다. 사실 켈리 브룩은 흥분하면 남자친구를 때리는 것으로 워낙 유명한 인물입니다. 훗날 자서전에서 직접 밝히기를 제이슨뿐만 아니라 럭비 선수와 사귀던 시절에도 남자친구의 얼굴을 때린 적이 있다고 고백했죠. 남자친구와 함께 클럽을 갔다가 남자친구가 스트리퍼에게 번호를 알려주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꼭지가 돌아버려 주먹부터 나갔다며 말이죠. 이때도 켈리 브룩은 보안 요원들 4명에게 둘러싸여 클럽에서 바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켈리 브룩은 이 에피소드들을 토크쇼에서 유쾌한 듯 얘기했는데 공개적인 장소에서 폭력을 휘두른 것임에도 그저 웃어넘길 만한 일을 벌였다는 듯이 말해 거센 비난을 받았죠. 특히 큰 남자들이라 어차피 내 주먹은 아프지도 않았을 거다 라고 했던 말이 폭력을 정당화하려 한다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방송 이후 성별이 바뀐 상황이었다면 커리어를 끝냈을 만한 사건이라며 영국 사회에 큰 논란과 토론을 불러일으켰죠. 결혼식장에서의 사건 이후 켈리 브룩은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한 영화를 촬영하다 상대 역인 빌리 제인이라는 배우와 눈이 맞아 제이슨을 두고 바람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제이슨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환승 연애를 하게 됐죠. 켈리 브룩과 7년이나 연애를 했던 제이슨은 큰 충격을 받아 이 시기 이성에 대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다고 합니다. 이렇듯 비록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인생의 암흑기이긴 했지만 이 시기 제이슨은 커리어적으로는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이 리치 감독
감독 영화에서의 활약에 힘입어 이제는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할리우드에까지 진출해 인기를 끌기 시작했죠. 그 시작은 내용으로 유명한 거장 영화 감독 릭 베선 감독의 트랜스포터 3부작입니다. 이 영화에서 제이슨은 주연을 맡아 무엇이든 제 시간 안에 배달하는 전직 특수부대 출신의 상남자 배달부를 연기했죠. 오로지 배달 원수만을 생각하는 고지식한 캐릭터로 배달을 위해서라면 칼싸움이든 총싸움이든 마다하지 않는 야성적이고 거친 캐릭터를 연기해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캐스팅 단계 때부터 제이슨에게 맞춤형인 영화였습니다. 영화 제작에 앞서 릭 베선 감독은 정글 속에 내다 던져놔도 생존할 만한 거친 이미지에 리얼한 장면을 위해 대역 없이도 실제 위험천만한 액션들을 직접 소화해줄 만한 배우를 물색했죠. 그런 그에게 국가대표 운동선수 출신이자 각종 무술까지 배워온 이력이 있는 데다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야생 그 자체인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해온 빡빡머리의 제이슨은 더할 나위 없는 이 영화의 주연감이었습니다. 릭 베선 감독의 이 안목은 제대로 적중해 제이슨은 보기만 해도 식은땀이 나는 위험천만한 장면들을 대역 없이 직접 연기해내며 영화의 몰입감을 더해줬죠. 게다가 자동차 액션에서조차 고난도 운전들을 대다수 직접 소화했습니다. 혹시 몰라 운전 연기를 할 때마다 스턴트 드라이버들이 대기를 하기도 했다는데 그의 겁없고 거친 운전 실력을 바로 앞에서 목격한 이들은 제이슨은 배우가 아니었으면 스턴트 드라이버가 됐을 것이라며 극찬했다고 합니다. 트랜스포터 시리즈는 액션과 오락성 하나만큼은 확실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3부작 모두 팝콘 무비로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제이슨은 이 시리즈로 인해 본격적인 세계적인 액션 스타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죠. 참고로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낚시 영화로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영화 제목이 로봇 액션물인 트랜스포머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서였습니다. 영어 원제로 봤을 땐 끝에 S가 붙어있기도 하고 중간에 스펠링이 다르기 때문에 덜 헷갈리는 편이지만 한글로 보면 마지막 한 글자만 다른 셈이라 TV 편성표를 보다가 트랜스포머를 하는 줄 알고 흥분해서 채널을 틀었다가 낚이는 이가 많았죠. 그런데 여기서 더 웃긴 일은 트랜스포머가 아닌 것에 잔뜩 실망했던 사람도 어느새 이 영화의 액션씬을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시간이 훌쩍 지나있고 손에 쥐고 있던 팝콘 봉지도 거덜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트랜스포터 이후 제이슨은 톰 크루즈와 더불어 대역 없이 직접 위험한 연기를 해내는 배우로서 더욱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50층 높이의 건물 외벽을 타는 장면이라든지 실제 하늘을 날고 있는 헬리콥터 안에서 펼친 격정적인 전투 장면 등 아찔한 촬영이 한둘이 아니었죠. 이러다 보니 눈빛이나 표정에서 그 공포감과 긴장감이 그대로 드러나 훨씬 더 리얼한 연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직접 액션 연기를 한다는 것에 큰 자부심이 있던 제이슨은 요즘 영화들은 CG나 대형 연기가 지나치게 많다며 마블 시리즈에 대한 비판을 공개적으로 한 적도 있었죠. 그린스크린에 사람을 세우고 스턴트 대역을 써서 모든 액션을 하게 하면 우리 할머니도 해낼 수 있다고 독설에 가까운 말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이에 마블 시리즈의 비전 역을 맡은 폴 베타니가 응수해 배우는 연기를 하는 사람이지 스턴트까지 다 해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스턴트 전문 배우가 더 멋진 장면을 연출할 수 있다. 나는 스턴트 대역을 부를 테니 제이슨은 연기 대역을 불러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며 오히려 연기력이나 더 키우라는 식으로 강력하게 맞섰습니다. 어쨌든 제이슨은 위험한 스턴트를 직접 한다는 가치관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죽기 직전까지 갔던 끔찍한 경험도 2번이나 있었죠. 한 번은 익스펜더블 3를 촬영할 때였습니다. 트럭을 거칠게 몰고 가다가 멈추고 총격전을 벌여야 하는 장면이었죠. 본 촬영에 앞서서 시범 운전을 해보겠다며 트럭을 몰고 가던 제이슨은 멈춰야 하는 곳에서 차를 세우는 대신 돌연 그대로 앞에 있는 바닷가로 돌진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고가 났던 이유는 브레이크 고장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배우 테리 크루즈는 생애 처음으로 사람이 죽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생각했다며 등골이 오싹했다고 말했죠. 트럭에 탄 채로 제이슨은 바닷가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물에 빠지게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는데 이 사실을 몰랐던 제이슨은 순간 열리지 않는 문에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창문으로 빠져나오려고 했으나 엄청난 속도로 물이 차올라 빠져나갈 수도 없었죠. 순간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공포감이 엄습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최대한 침착감을 유지해 차가 완전히 침수될 때쯤 창문으로 헤엄쳐 나올 수 있었죠. 다행히 국가대표 다이빙 선수 출신인지라 일단 차에서 빠져나온 이후에는 별탈 없이 육지까지 헤엄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물을 잔뜩 머금은 트럭과 고가의 카메라는 그렇게 수명을 다하게 되었죠. 제이슨이 죽을 뻔했던 경험이 또 하나 있습니다. 조종석이 훤히 뚫려있는 비행기를 타고 촬영한 이 장면이었죠. 촬영 자체는 다행히 아무 사고 없이 끝났으나 촬영이 다 끝나
끝난 후에야 등골이 오싹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알고 보니 촬영 당시 비행기 엔진에 오일이 새고 있었고 금방이라도 엔진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고칠 수 없을 만큼 결함이 심각해서 이 비행기는 촬영이 끝나자마자 폐기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제이슨은 죽을 뻔한 일화들로도 꽤 큰 화제가 되었지만 그보다 더 화제의 중심이 된 논란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그 유명한 플레이보이 맨션 사건입니다. 세계적인 19금 잡지로 유명한 플레이보이의 CEO는 1년에 딱 한 번씩 자신의 저택에 유명인들을 초대해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야릇한 파티를 주최합니다. 이 파티는 유명인들 사이에서는 꿈의 파티로 불리며 한 번 가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된다며 오죽하면 언젠가 늙었을 때 플레이보이의 한여름밤의 꿈 파티에 가봤다고 말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성공한 인생이었다는 말까지 생겼죠. 이러다 보니 이 파티는 몰래라도 참석하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일례로 유명 배우인 오원 윌슨의 친동생 루크 윌슨이라는 배우는 초대도 받지 않았음에도 몰래 참석하려다 걸려 개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죠. 나날이 유명해졌던 제이슨 역시 이 파티에 초대를 받았던 해가 있었습니다. 제이슨으로서는 이 파티에 안 갈 이유가 없었죠. 다만 이 파티에 가려면 엄격한 복장 규정을 지켜야 했습니다. 사실상 거의 속옷 수준에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와야 한다는 규정이죠. 이에 제이슨은 목욕 가운 하나만을 걸친 채 파티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제이슨은 플레이보이 측으로부터 한 가지 부탁을 받게 됩니다. 야릇한 속옷 차림의 플레이보이 모델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달라는 것이었죠. 옆을 보니 유명 코미디언인 존 러비치가 한 모델의 엉덩이 쪽에 자신의 얼굴을 갖다 대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사진 촬영을 정중히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프라이버시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며 말이죠. 그러자 플레이보이 측은 격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이럴 거면 뭐하러 여길 왔냐며 당장 집에 돌아가라고 파티에서 내쫓으려 한 것이죠. 순식간에 험상궂게 생긴 보안 요원 5명이 그를 둘러쌌고 이에 제이슨은 그동안 갈고 닦은 무술 실력으로 원펀치 3강냉이 핵주먹을 날리며 5명을 순식간에 제압하는 일은 없었고 굴욕적으로 파티장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며 세간의 화제가 되었죠. 대중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유명인에게 과도한 포즈를 요구한 건 플레이보이 측이 선을 넘은 것이다. 사진 한 장 안 찍어줬다고 아예 쫓아내버린 건 너무했다 등 제이슨의 편을 들은 이도 있었지만 어차피 야시시한 파티라는 걸 다 알고 왔으면서 사진 찍을 때만 점잖은 척 한 거 아니냐. 그럼 사진을 찍어준 다른 연예인들은 뭐가 되냐. 남의 파티에 참석했으면 주최 측의 룰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반응도 있었죠. 어쨌든 이 사건 이후 제이슨은 2번 다시 플레이보이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파티 사건으로 이 시기 제이슨의 이름이 많은 언론에 오르내리긴 했지만 사실 그의 이름이 더욱더 언론을 도배하게 된 유명 사건이 따로 있죠. 바로 그의 이름이 범죄자로서 언급된 한 여성의 경찰 신고 사건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평소 제이슨의 한 열렬한 여성 팬이 그의 페이스북 팬페이지를 방문하며 시작됐습니다. 세계적인 배우임에도 SNS에서 자주 소통을 하는 제이슨의 모습이 이 여성은 무척이나 보기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성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이슨에게 직접 1대1 메시지가 왔던 것이죠. 제이슨은 내 팬이 되어줘서 고맙다며 보통은 이런 개인적인 메시지를 잘 보내지 않지만 너의 사진을 보니 대화를 나누고 싶다라고 해왔습니다. 이날부터 이들은 종종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제이슨은 이 여자가 희한할 정도로 의지된다며 지극히 개인적인 일까지도 털어놓았죠. 당시 이 여성은 어머니와 약혼자의 사망으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 그렇게 이 여성 역시도 속 깊은 얘기를 털어놓으며 마치 온라인상의 애인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성은 제이슨으로부터 영화 출연료가 지연돼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이 여성은 제이슨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며 흔쾌히 돈을 빌려줬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급작스러운 돈 요구가 이후부터도 계속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여성이 송금한 금액은 4억 원을 넘어갔고 그제서야 이 여성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죠. 진짜 제이슨이라면 1,00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이 있을 텐데도 돈이 급하다며 계속 몇백만 원씩 보내달라는 게 아무리 봐도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은 인터넷으로 이런저런 검색을 해보았고 그제서야 유명인을 사칭해 돈을 뜯어내는 일명 로맨스 스캠이라는 신종 사기를 알게 됩니다. 여성은 부랴부랴 메시지를 보내 진짜 제이슨이 맞다면 영상통화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칭범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끝까지 통화를 거부했고 결국에는 연락이 완전히 두절됐죠. 이 여성은 가슴이 철렁하여 경찰을 찾아가 그간의 일들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페이스북 팬페이지를 포함해 모든 것이 사칭으로 밝혀졌죠. 그러나 사칭범은 해외에 있었기에 신원조차 밝힐 수 없었고 결국 여성은 돈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제이슨은 사칭당한 것 뿐이었지만 이로 인해 그의 이름은 여러 언론에서 유명인 로맨스 스캠의 사례로 언급되며 의도치 않게 신종사기에 대해 경각심을 알리는 유명 사례가 되었죠. 사실 이 로맨스 스캠 사건이 한창이던 시기 제이슨에게는 온라인상의 여자친구가 아니라 오랜 세월 공개 연애를 해온 진짜 여자친구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20살 연하의 패션 모델 로지 헌팅턴 휘틀리입니다. 두툼한 입술과 175cm에 달하는 큰 키의 소유자로 빅토리아 시크릿 속옷 모델로 데뷔를 시작해 트랜스포머 3에서 여주인공을 연기하며 배우로서도 주목받았고 매드맥스에서도 인상적인 역할로 출연하기도 했죠. 올해로 제이슨과는 17년째 연애 중이며 둘 사이에는 아들과 딸 두 자녀가 있습니다. 10년 넘게 동거만 하고 결혼을 하지 않는 이둘은 언제 결혼을 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에 대해 로지는 우리는 이미 가족이 된 지 오래라. 결혼을 언제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때 결혼식을 올리는 게 더 특별한 결혼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죠. 결혼까지는 아니지만 공개적으로 약혼했음을 알린 적은 있었는데 한 레드카펫 행사에서 로지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공개하며 약혼 반지라는 언급을 한 것이죠. 사실 이 다이아몬드 반지는 제이슨이 짝퉁 상인 출신인 것답게 알고 보니 10만원도 안 되는 짝퉁 보석을 진짜처럼 속인 것이라면 좀 웃겼겠지만 진품 다이아몬드 반지라 그 가격이 무려 5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이슨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강한 운이 따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평범한 외모에 이른 탈모까지 찾아왔건만 이것으로 인해 오히려 가장 평균적인 외모의 영국인 남성이라는 컨셉으로 모델 데뷔를 할 수 있었고 생계 때문에 억지로 해왔던 지긋지긋한 노점상일은 때마침 한 영화 감독이 노점상 연기를 해줄 사람을 급히 구하게 되며 팔자에도 없던 영화 배우의 삶이 시작됐죠. 누군가에게는 기막힌 운빨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절묘한 타이밍의 연속이었지만 사실 제이슨의 운은 절대로 그저 우연이 아니라 운을 불러들이는 행동의 결과였습니다. 이는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책 운의 메커니즘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 책은 흔히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비결을 4가지 단계로 정리했습니다. 박경림, 싸이 등 불운을 더 강한 운으로 극복해낸 한국 연예인들의 사례도 담겨있고 단순히 운을 좋게 만드는 팁뿐만 아니라 불운이 닥쳤을 때의 합리적인 대처법도 알려주죠. 배우자의 불륜, 친했던 친구와의 절교 등 다양한 불운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 사연 드라마를 보듯 맛깔나게 구성해놓아 하루 만에 술술 다 읽어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제 삶에 바로 적용해볼 수 있도록 직접 써볼 수 있는 파트도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운을 설계하는 법이 평소 제 가치관하고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서 운은 단순히 비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고 창조하는 것이라는 저자의 말이 더욱 깊이 공감됐습니다. 운의 메커니즘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서점 링크 확인해보세요.